자,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용히.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잎의 구조 한번 내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보자. 여기 식물체에 잎이 있어. 이 잎을 내가 펀치로 빵 뚫은 다음에 얘를 확대를 시켜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맨 위층에 껍데기처럼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뭐냐? 표피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표피라는 녀석은 아주 한 껍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표피에서는 중요한 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여러분들 피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래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빨리 죽고 빨리 만들어야 될까? 빨리 죽고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하겠지. 왜냐면은 다양한 자외선이나 적외선들이 닿는 공간이기 때문에. 맞지? 식물체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여기에 굳이 광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엽록체라든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얘는 빨리 죽고 빨리 재생하는 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표피는 따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얘는 피부를 보호하는, 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피는 우리 광합성을 하지 않아.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관이 없는 거겠어, 안에? 그렇지. 엽록체라는 기관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 엽록체가 없다라면 얘는 색깔을 띨까 안 띨까? 그렇지. 색깔을 띠고 있지 않겠죠? 따라서 표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색을 띠지 않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표피를 이루고 있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변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표피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세포인데 여기엔 무엇이 있냐? 엽록체가 있어요. 왜 엽록체가 존재해야 되냐? 이 공변세포에 엽록체가 있음으로써 얘네가 열리고 닫혀서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왜 태어났어요에 대한 근본적인 걸 묻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따구로 그냥 태어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표피에서 엽록체가 없으면 광합성은 어디에서예요? 잎을 펀치를 뚫어보면은 여기 안에도 그 펀치 안 속에도 다양하게 엽록체를 가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속에서 표피에서 투과된 빛이 오게 되면은 이곳에서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했다고 보겠습니다. 1번 볼게. 표피세포에는 그럼 엽록체가 있다? 표피에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다음 두 번째로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아까 여러분들 이 공변세포, 기공을 조절하는 세포죠? 얘는 엽록체가 있어서 우리 초록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증산작용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뿌리에서 잎까지 운반된다. 여러분들 증산작용의 의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뿌리 끝에서부터 잎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증산작용의 첫 번째 의의가 되고요. 두 번째 의의는 무엇이냐? 식물체의 잎 속에서 일어나는 물이 그 다음 수증기로서 기화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 낮추는 것을 활용해서 식물체가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는 기작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해주는 거야. 식물체가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과 물을 끌어올려주는 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표피세포에 엽록체가 있다. 얘는 틀린 말. 그 다음에 엽록체에 초록색을 띈다. 맞는 말.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어. 오케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은 그에 비례해서 무진장 증가할 수 있다. 무한정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총 3가지를 봐봤어. 어떠한 것들을 봐봤냐면은 첫 번째로는 빛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세 번째로는 온도와의 관계를 봤어. 살짝 삐뚤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카메라 기술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 어떤 두 가지 변인은 광합성의 요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같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래프를 보이는 요인들이 두 가지가 있어. 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빛의 양과 빛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왜냐면은 봐봐, 생각을 해봐. 자, 잎 속에 엽록체가 100마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야, 조용히 좀 하자. 잎 속에 엽록체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100개의 엽록체가 지금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는 이 100개의 엽록체가 모두 일을 했을 때 광합성의 양이 가장 많겠지. 맞죠? 자, 근데 여기 한 절반쯤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러면은 엽록체 대략 50개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도달을 했을 때는 우리 100개의 엽록체가 모두 일을 하고 있겠지. 맞지? 맞죠? 근데 이산화탄소나 빛을 아주 더 준다고 한들 이 광합성량이 증가할까? 100개가 막 200개만큼 일을 하고 그래? 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합성량은 변화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가 바로 빛과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광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 얘는 일정 온도까지는 쭉 증가를 하다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얘는 온도와 광합성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오케이? 자,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야? 그렇지. 엽록체라는 공간에서 광합성을 일어납니다.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양한 단백질들이 필요해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단백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계란 프라이 흰자를 우리 익혀본다. 계란 프라이 흰자 우리 단백질 많은 거 알죠? 얘를 가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열을 하면은 우리 기존의 투명한 색깔이었던 계란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하얀 색깔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액체였던 이 계란 흰자가 어떻게 변화돼? 그렇지. 고체의 형태를 변화돼. 기존의 성질을 띠고 있어. 기존의 성질을 더 이상 띠지 못해. 그렇죠. 기존의 성질을 더 이상 띠지 못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온도를 벗어나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들이 높은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변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들이 변성이 되게 되면서 광합성량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온도와 광합성량의 그래프야. 얘는 일을 전부 하고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온도는 얘가 하나가 불구가 되면서 더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량은 그에 따라서 무한정 올라갈 수 있다? 아닙니다. 얘는 아까 우리 그래프 봤듯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뚝 하고 떨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볼게요.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형성된다? 우리 광합성 과정 한번 보자. 우리 물하고 뭐가 필요하지? 이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 그렇죠.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나 CO2라고 적을게. 그렇죠? 이산화탄소라고 필요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렇죠. 온도, 전기 전혀 아닙니다.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영양분인 포도당과 무엇을 만들어? 그렇지. 산소 기체를 만들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기체의 산물도 생겨나고 포도당 산물이 생겨난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이 포도당은 너무나 작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저장의 형태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의 유리한 형태로 바꿔놓는데 우리 얘를 뭐라 한다? 녹지 말라? 그렇지. 녹말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녹말로 변형해서 저장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내가 어디라고 했어? 그렇죠. 여러분들 배웠듯이 엽록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2번 볼게.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빛이 강하면 광합성량은 증가를 하지만은 일정하게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엽록체가 모두 일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할게.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포도당 같은 양분과 그렇지, 산소와 같은 기체가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1번. 3번 보도록 할게요. A부터 E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이다. 우리 A 잘 보시면은 뭐겠어? 그렇지, 물이 되겠죠? 우리 왜 줄기에서부터 들어온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A는 물이 될 겁니다. 1번 아니다. 자, B의 농도. B는 뭐야? 그렇지, 이산화탄소죠. 우리 아까 그래프 봤었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그 광합성량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래프를 보였죠. 맞죠? 그 말은 즉슨 우리 이산화탄소와 광합성량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정답은 2번이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C는 우리 지금 녹말이죠. 우리 광합성을 통해 최초로 만들어지는 유기양분이다. 최초로 만들어지는 건 뭐야?
우리 포도당이 최초로 만들어진 유기양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D는 아디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과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광합성의 광합성의 장소와 생성되는 물질을 볼 때 우리가 사용했던 시약이죠. 자,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처음에는 연한 갈색, 연갈색을 띠고 있는데 무엇과 반응을 해? 그렇지, 포도당 아니다. 포도당 아니고 뭐랑? 그렇지, 녹말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가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 바로 청람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색깔 무조건 외워줘야 돼. 알겠죠? 청람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 자, 그러면은 D 봅시다. 이 포도당은, C 하고 있었구나. C, 광합성을 아니구나. 3번, 4번. 미안해. 청년 치매가 와가지고. 4번. D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우리 포도당이 D죠? 얘가 청람색을 변하게 하나? 아니죠. 녹말이 변하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아니고요. 2번. E는 산소이며 BTB 용액의 색깔을 황색으로 변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려면 BTB 용액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BTB 용액은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때, 특히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걸 알아볼 때 사용한 시약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걸 보자. 우리 이 BTB 용액은 인간의 날숨을 후하고 불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냐? 우리 파란색이었던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뭐요? 자, 파란색이었던 우리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날숨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래서 날숨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BTB 용액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거야. 알겠죠? 기억을 해줘.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그 용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거냐, 염기성으로 변하는 거냐, 중성으로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우리 산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요. 우리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좀만 조용히.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산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산성, 정확한 산성이 아니고 산성 용액으로 분류를 하게 돼. 산성 용액으로 분류를 하게 돼. 산성 용액이라는 거는 그 용액 속에 H+의 농도,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물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야야 좀 조용히 해봐. 물에 녹으면은 우리 별건 아니고 얘가 HCO3-하고 뭐가 나오냐? 얘가 H+가 나오게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가 나온다?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즉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거냐면은 얘를 산성화시킵니다. 오케이? BTB 용액을 산성화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산성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것이고 얘는 무슨 색을 띠게 된다? 노란색을 띠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염기성은 처음에 BTB 용액이 파란색이었잖아. 맞죠? 이때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그럼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고, 이때는 날숨을 불어넣기 전이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거겠어? 낮은 거겠어? 그렇지, 낮은 상태겠죠? 이 중간의 상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중간일 때일 거야. 맞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 초록 색깔을 띠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BTB 용액의 색깔이다. 얘는 그러니까 뭐에 반응하는 거야? 뭐에 지금 반응하는 거야? 이 실험할 때? 이산화탄소죠. 산소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서 문제 봐볼게. 2번, 다 5번. 2는 산소이며, 산소까지는 맞았어요. 여기가 2죠. 산소이며, BTB 용액의 색깔을 황색으로 변하게 한다. 황색으로 변하게 하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우리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A, B, C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장소를 똑바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 엽록체. A는 엽록체죠. 자, B는 뭐? CO2, 이산화탄소고요. C는 뭘까? 산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BTB 실험 용액이네요. 야, 여기서 C는 선생님이랑 안 볼 거고 A하고 B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A하고 B만. 자, A 시험관하고 B 시험관에는 모두 어떤 색깔의 BTB를 넣었냐면은 노란색의 BTB를 넣었어요. 노란색의 BTB. 즉, 이 말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가 되겠죠. 둘 다 이산화탄소의 높은 농도의 BTB 용액을 뿌렸다 이 말이야. 잘 안 보니까 이쪽으로 보자. 자, 높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뿌려놨다 이 말입니다. BTB 용액을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하겠어?
그렇지. 그대로 노란색이 있을 거야. 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거든.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안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물풀을 넣어놨습니다. 물풀을 넣어놨으면은 우리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사용돼?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를 했겠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얘는 어떠한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청색, 파랑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1번. 시험관 A는 황색에서 황색으로 변하였다. 색깔은 맞게 정의했으나 근데 이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증가야? 아니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황색으로 남아 있었던 거야. 2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관 2번은 우리 노란색, 황색에서 청색으로 변했습니다. 얘 이유가 근데 산소 증가야? 아니라고 했어. BTB는 산소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에서 청색으로 변했다.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의 감소라고 이유를 잘 들어줬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번은 안 볼 거야. 4, 5번은 안 볼 거야. 자, 6번 볼게요. 얘는 여러분들 다 좋은데 그래프 위에 몇 개의 글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맞죠?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 오케이? 문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 그래프는 빛의 세기와 온도에 따른 광합성 그래프. 빛의 세기와 온도. 그 다음에 빛의 세기와 온도와 같은 관련한 광합성량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우리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 두 번째 그림은 온도와 광합성량 간의 그래프가 되죠? 이때 한번 골라볼게. 두 개 고르는 거네. 옳지 않은 걸. 1번,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한다. 아니죠? 일정 수준이 되면 떨어지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온도가 35도에서 38도 정도에서 광합성량이 최대이므로 여름에 식물이 가장 많이 자랄 것이다. 자, 보자. 이쯤 됐을 때가 우리 35도에서 38도가 되죠. 따라서 여름에 가장 잘 자라게 될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빛의 세기와 온도 중 한 가지 요소만 충족되면 광합성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헷갈리면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 보세요. 오케이? 극단적인 상황. 만약에 빛이 없어. 그 다음에 온도와 광합성량의 그 관계 측정할 수 있어? 없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온도가 끓는 물이야. 이때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 측정할 수 있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적절하게 만족된 상태에서 실험은 진행되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광합성은 온도가 높고 빛의 세기가 강한 한낮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그래프죠?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이 그래프를 꽂았네. 요인은 두 개입니다.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와 광합성량에 관한 관계를 그래프 고르면 되네. 이 그래프 몇 번? 4번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험도 매우 중요해. 이 실험도 매우 중요하고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줄 필요가 있어. 알겠죠? 자, 한번 볼게. 자, 이 실험이 무엇이냐? 잎에 공기를 빼놔가지고 잎에 물을 가라앉혀놔. 자, 여기 이렇게 잎이 있어. 잎 조각이. 시금치 잎 조각이라고 해보자. 얘에다가 피스톤으로 공기를 싹 빼. 공기를 다 빼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납작해지겠죠. 맞죠? 납작해지면은 원래 이때는 물에 떴는데 이 납작해진 잎 조각은 어떻게 됐어? 얘는 가라앉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큰 비커에다가 얘가 가라앉은 상태로 담아두는 거야. 가라앉은 상태로 담아두는 거야. 가라앉은 상태로 담아두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다 이제 뭘 주냐면은 이제 빛이랑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요. 그럼 무엇이 일어나? 여기 안에서?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자,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발생하는 기체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지? 그치, 산소 기체가 생겨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잎 조각 속에 이제 다시 산소 기체들이 형성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서 이 잎 조각이 어떻게 된다? 위로 떠오르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왜 이 실험을 하는 거냐? 우리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는가 적게 일어났는 거를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잎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광합성이 잘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광합성이 잘 일어났다면은 잎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 짧겠어? 아니면은 이거 길겠어? 짧게 나타나겠죠? 맞죠? 광합성이 잘 일어났으니까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말인 즉슨 뭐라고? 광합성량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렇지. 광합성량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9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9번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그 다음에 광합성량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실제로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야. 처음 0.1%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1%가 될 때까지에는 어떻게 돼?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감소를 하지. 그럼 광합성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이는 거야. 근데 0.1 이후를 가면은 0.12, 0.15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시간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은 광합성량의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봤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 자,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절대 없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문제 자료에 근거해서 푸는 거야.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비례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요로 가면 요로 갈수록 우리 광합성량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2%일 때는 여기가 0.2겠네. 그때에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20초가 걸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합성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 그래프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상온지역쯤 갔을 때 뚝 하고 떨어지는 그래프죠. A는 뭐가 들어가야겠어? A엔 뭐가 들어가야겠어? 그렇지, 온도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11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증산작용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 밤에 활발하게 일어나나? 자, 낮에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 낮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 공변세포가 팽창을 해가지고 기공이 열리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2번, 공변세포로 둘러싸인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 공변세포를 통해서 둘러싸인 기공을 통해서 우리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맞죠? 정답은 2번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볼게요. 잎의 기공은 증산작용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 always open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식물체에 우리 잎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광합성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오케이?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야? 일단 첫 번째 이 말이 틀린 이유. 광합성으로 물이 생성돼?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 또한 증산작용이라 하긴 그래요. 알겠죠? 광합성으로 어쨌든 물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5번 볼게요. 주로 잎의 뒷면보다 앞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나? 아니요. 우리 앞면보다 뒷면에서 더 많습니다. 기공에서는. 알겠죠? 자, 이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에 의의로 옳지 않은 거 나머지 보지 말고 이거 1번과 5번 보기 한번 봐봐. 식물체의 체온을 조절한다. 얘가 우리 증산작용에 의의죠. 맞죠? 다음 두 번째,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 증산작용에 의의가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2번 봐봐. 식물체에 필요한 양분을 만든다. 얘는 증산작용이야, 광합성이야? 광합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맞죠? 정답은 2번이 되시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 증산량 그래프가 나왔어. 증산량이라는 것은 증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라는 게 되겠죠. 증산이 일어난 양을 표현한 거겠죠. 맞죠? 그래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증산량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자, 그러면 증산이 언제 지금 가장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시에? 그냥 10시에 가장 잘 일어나는 것 같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현상이다. 이게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2번,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맞죠? 3번,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얘도 증산작용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4번,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각은 12시경이다. 우리 12시 한번 찍어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해요?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증산작용은 낮에 주로 일어난다 그랬는데 12시면 난 아니야 하고 정답 4번은 맞다고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프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주로 낮에 일어나고 밤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1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얘는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봐봅시다. 오케이? 자, 실린더 속에다가 물을 채워넣고 그 위에다가 식용유를 깔아놨어. 이게 식용유거든? 여러분들 물에다가 식용유 타본 사람 있어? 해본 사람 있어? 붕붕 떠요. 어떻게 돼 식용유가? 떠요. 위로 붕붕 뜨면서 막을 형성하게 돼요. 여기다 각각 막을 형성하게 했는데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야? 지금 보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럼 왜 식용유를 깔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식용유를 깔아놨을까? 여기다가 칸을 나누려고. 또 봐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려면은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만 봐야겠지. 맞지? 근데 여기 실린더 속에 있는 물은 증발 안 해? 증발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달라지게 된다고, 요인들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를 깔아놔가지고 실린더 속에 있는 물이 증발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잎을 통한 증발만 보겠다 이 말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용유를 깔아놓은 이유는 잎에 의한 것만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증산작용을.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증산작용은 그러면은 A하고 B 시험 한번 봐보자. 우리 증산작용은 어디에 있는 기공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 잎 속에 있는 기공에서 일어나는 거지, 맞지? 네. A 같은 경우에는 잎을 다 제거를 했어. 그럼 네. 잎을 통한 증산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자, 여기는 증산작용이 그러면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증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일어나. 자, 증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물의 양은 A보다 B에서 어떻겠어? 정말이야. 자,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물이 일어나는 장소가 잎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잎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물의 양 변화로 우리가 증산이 일어남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문제 한번 봐볼게요. 기억. 증산작용은 A에서보다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A에서보다 B에서 증산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맞죠? 네. 자, 니은. 증산작용은 줄기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어?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오답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증산작용이 줄기임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한 놈은 줄기를 없애고 한 놈은 줄기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애초에 변인조차 안 맞는 실험이야. 알겠죠? 자, 얘가 틀린 문제 두 번째. 증산작용은 줄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다? 자, 잎에서 일어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정답은 D형과 맞고 니은은 틀리다. D가 보겠습니다. 물의 양 변화로 우리가 증산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다. 그래서 증산작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 D가 3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 먹었습니다. 우리 기억 보게요. 기억부터 볼게. 우리 기억,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기공이 열고 닫힘이 조정이 된다. 우리 공변세포가 낮에 햇빛을 받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위로부터 물이 들어오면서 모양이 변화하게 돼요. 맞죠? 어떻게 변화해? 팽창을 하면서 휘어지면서 변화를 하게 돼요. 맞죠? 그 휘어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공이 열고 닫힘이 조절이 되는 거죠. 맞죠? 즉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은. 니은 보도록 할게요. 햇빛이 공변세포에 주어지면은 우리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로 변하게 됩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야. 니은도.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공변세포의 모양이 나와 같을 때, 오픈 상태일 때, 열려 있을 때 식물체 내의 수증기가,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팍팍 빠져나온다. 얘가 나처럼 오픈되어 있을 때, 기공이 열려 있을 때 증산이 일어나냐는 걸 물어본 거지. 맞지? 당연히 증산이 일어나겠죠.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맞지? 오케이?